현재 위치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격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만 새기고 계속 나아가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중 하나 칼라일 그룹, 그리고 그 회사를 설립한 데이비드 루빈스타인. 그의 회사 칼라일 사모펀드가 운용하는 자산은 한화로 무려 500조 원에 가까우며 2024년 그의 순자산 가치는 5조가 넘습니다. 또한 이미 1조에 가까운 자산을 사회에 기부한 그는 The Giving Pledge, 생을 마감하기 전 자신의 순자산 최소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룹에 가입했고, 사업 외에도 자신의 토크쇼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 이렇게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는 데이비드. 이번 영상에선 그 이유와 더불어 자격 없던 데이비드를 성공으로 이끈 그의 인생 속 세 가지 비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우편부였던 20살의 아버지와 그보다 3살 어린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외동으로 자란 그는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말했죠. 배운 게 없던 저의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장은 우편 집배원이셨어요. 우리 가족 모두는 그게 한계라고 믿었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종족이란다. 우리는 절대 그들이 될 수 없어. 데이비드,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해.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거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데이비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하루 그는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의 스토리가 너무 감명 깊었던 데이비드는 변호사가 되어 정부를 위해 일하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학금 없이는 대학을 갈 상상도 못했던 그는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저에겐 돈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점이었어요. 없었기에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걸 느꼈고, 있는 자들이 가진 이점이 뭔지도 몰랐죠. 의지할 돈이 없었고 부자 아버지도 없었기에 할 수 있는 건 제 결정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 혼자 이뤄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그는 가장 많은 장학금을 준다던 듀크 대학에서 법을 공부해 변호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상상과는 너무 다른 인생이 시작됐죠. 유명한 로펌에 첫 직장을 얻었는데 직장 동료, 그리고 상사, 심지어 고객들까지 그 누구도 직장에서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그는 변호사를 그만두고 꿈을 꾸던 정부에서 일을 해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일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아니었을 뿐더러 자신이 잘하지도 않는 그런 일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는 결국 실업자가 되었고 아무 곳에서도 그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6개월, 7개월이 흘렀고 그는 한 신문에서 바이아웃 투자를 통해 2년 반 만에 무려 80배의 수익을 얻은 빌 사이먼의 성공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죠. 하지만 투자에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기에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을 찾아 사업을 돕고 자신이 그들의 변호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죠. 하지만 그렇게 2년, 3년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하나같이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그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죠. 28살에서 37살 사이에 사업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37살 이후에는 그 가능성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그 신문을 읽던 그의 나이는 37살. 데이비드는 결국 자신이 투자회사를 차리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에겐 자격도 없었고 돈과 경험, 그리고 인맥도 없었죠. 그랬기에 그는 자신이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모아 칼라일이라는 사모펀드를 차렸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또 거듭하면서 이제 공유할 3가지 방법들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20명이 넘는 조단위 자산가를 인터뷰하며 그들에게서도 같은 공통점을 찾았다며 그 간단한 비밀들을 한 인터뷰에서 공유했죠. 데이비드가 말한 성공의 첫 번째 조건, 청개구리가 되는 것.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 20명, 그리고 제가 본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청개구리라는 거예요. 어릴 적 부모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했으며 세상이 말하는 지혜에 반대로 나아가죠. 즉 모두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사업가들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일 때 존 폴스는 모두가 찬양하던 주택시장에 반대로 베팅했고 무려 20조가 넘는 돈을 벌었죠.
마이크 노보그리치도 모두가 반대하는 가상화폐 시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성공했어요.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개구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반대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가 전한 두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증명하려 노력하는 것. 데이비드는 자신이 풍족하지 않았던 가정의 외동아들로 태어났기에 항상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과 아이디어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면서 방법과 길은 바뀝니다. 그러니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죠.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하려던 목표들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도 공감하는 내용이었죠. 그들도 자신이 처음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일과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진 공통적인 부분은 세상에 나와 내 아이디어를 증명하기 위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는 생각 말고 행동을 해나갔습니다. 물론 30대 후반에 칼라일 그룹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후 실수를 통해 배워가며 적응했고 또 새로운 방법들을 빠르게 적용하며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마지막 성공의 법칙은 워라밸을 버리고 더 큰 노력을 하는 것.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시부터 5시까지만 주 5일을 일하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워라밸을 버려야 해요. 그는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매해 100권이 넘는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사업과 토크쇼 그리고 책을 집필하면서도 그는 워라밸을 지키기보다는 책을 집어들었고 자신의 성공의 가장 큰 이유이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가지고 싶은 기술로 독서를 더 잘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 혹은 고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 독서를 통해서 글 쓰는 법과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곳 그 이상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 겁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30%의 사람들은 대학 졸업 후 죽을 때까지 단 한 권의 책도 들여다보지 않으며 50%의 사람들이 지난 5년간 책을 구매한 이력이 없다고 해요. 물론 이 통계는 미국에 국한된 결과이긴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을 가까이에 둡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께 데이비드는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의 책 중 첫째, 나 자신을 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책, 둘째, 내가 무언가 배웠다고 느낄 수 있는 책, 이 두 가지 조건에만 충족되는 책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조건은 하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본주의라는 이론에는 시민들이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해하자면 그 누구라도 정보가 없다면 자본주의에서 우위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는 항상 배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억만장자들과는 달리 검소하고 또 자신을 낮추며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죠. 그랬기에 그는 누굴 만나도 쉽게 대화를 풀어갔으며 블룸버그라는 대형 방송사에선 그의 이름을 내건 데이비드 루빈스타인 쇼를 선보였어요. 언론에 등장하길 꺼려하는 수많은 억만장자들도 데이비드와는 흔쾌히 대중 앞에 섰습니다. 이번 영상 속 데이비드의 세 가지 성공 원칙, 청개구리가 되는 것, 세상에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가짐, 워라밸 대신 선택한 독서. 이 간단한 방법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한 남자, 실직자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자격 하나 없이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데이비드를 세상 모두가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렸습니다. 물론 그가 성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초기에 펀딩을 할 때도,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초기에 스톡 옵션을 줬을 때도 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꾸준하게 배우면서 자신의 페이스로 성공을 이뤘죠. 즉, 모든 성공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행동하며 노력하는 사람 뒤에 이끌려 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죠. 항상 마지막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 남들을 탓하지 않고 잘못이 생길 땐 인정하고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 테니까요. 이번 영상 속 자격 없었던 한 남자를 수조 원대 자산가로 만든 이 방법이 생각할 겨를 없이 바쁘게 보내던 일상에서 여러분께 뒤를 돌아보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은 항상 오늘입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 무엇을 이루고 싶나요? 그걸 바로 시작하세요. 가진 것 하나 없던 노숙자에서 무려 4조 원을 번 이 남자가
남과 달랐던 점은 놀랍게도 아주 작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럭셔리 테킬라 페트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프라이빗 헤어케어 회사 폴 미첼 시스템, 주류 사업과 미용 관련 사업, 전혀 다른 이 두 분야의 사업들을 모두 업계 1위, 그리고 조 단위 가치를 가진 회사로 만든 정말 엉뚱한 빌리어네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폴 디조리아. 포브스지에서 책정한 그의 순자산 가치는 4조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점은 노숙자였어요. 집도 없이 차에서 자던 존 폴 디조리아. 그는 한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스토리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그의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존 폴은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7살 때부터 처음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11살 때부터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신문을 돌렸죠. 그렇게 11살 이후엔 단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 없다는 그는 고등학교 때는 청소부로 일을 했고 대학이 갈 형편이 못 됐던 그는 문을 두드리는 도어투도어 세일즈, 백과사전을 파는 방문 판매원이 되어서 가정의 보탬이 됩니다. 그러던 중 그를 눈여겨봤던 헤드헌터가 그에게 뷰티 산업의 기회를 지어주게 되죠.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더 나아가려고 노력한 그는 1년 반 후 뷰티 산업의 관리 직책에 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 첫 전환점이 이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친구였던 미첼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거든요. 그렇게 그 둘은 계속 일해왔었던 헤어케어 제품을 만들기로 하죠. 심지어 5억을 투자하겠다던 투자자도 찾아놓은 터라 그 당시 결혼 후 갓난아이가 있던 존이었지만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집과 차도 팔아버리고 몇 개월의 생활비만 남겨놓은 채 그는 사업 준비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때 최고의 위기가 닥치죠. 미국의 경제 상황이 모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실직률과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 투자자는 종적을 감추고 집과 모든 걸 판 그는 겨우 굴러가는 차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를 너무 대견하게 생각했던 어머니 앞에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죠.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는 게 너무도 싫어서 $300라는 돈을 빌려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의 노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2.50로 매일을 살았다고 해요. 당시 가장 저렴한 식당에서도 밥을 먹을 돈이 없던 그는 그 식당의 해피아워에 찾아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었고 또 빠져나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혹은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건 마치 하루 지난 신문과 같죠. 그렇게 과거에 멈춰서 살게 됩니다. 지난 일은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럽지 않은 어제의 신문은 볼 필요가 없었죠. 대신 저는 내일 무슨 일을 할지를 생각하며 누구에게 전화를 할지, 어떻게 제품을 판매할지 그런 생각만 하며 매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전 지금 그때 제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과거는 어제의 신문과 같아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모두의 발목을 잡아요. 모든 생각의 힘이 과거에 집중되니까요. 그러니 내일의 뉴스를 바꾸기 위해서 일어나세요. 모두와 자신을 용서하고 내일만 보며 살아가세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며 과거가 아닌 내일만 본 그는 자신의 제품을 트렁크에 가득 채운 채로 가능한 모든 미용실과 가정집 문을 두드렸죠. 그렇게 그는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했습니다. 6개월 뒤엔 한 명의 비서를 고용했고 그 후 2년 뒤에 첫 직원을 고용했죠. 존은 그렇게 번 모든 돈을 재투자하며 살 집을 마련한 것 빼고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절대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우여곡절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갑자기 높아진 인플레이션 때문에 17%라는 높은 이자율에 눈물을 머금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기도 했었고,
눈앞에서 닫히는 수많은 거절의 문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고 자신의 친구였던 미첼과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존은 자신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이자 그가 성공한 비밀이 아주 작은 두 가지 차이에 있다고 했죠.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에서는 제품의 품질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집중한 부분은 남들은 제품을 파는 사업을 할 때 저는 또다시 팔리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재주문에 초점을 뒀죠. 남들은 한 번 팔아보려고 애를 쓸 때 전 그들이 다시 주문할 수 있는 기회에 집중했어요. 그게 정말 작지만 남들과는 다른 제 방법이었죠. 두 번째는 수많은 거절을 마주할 걸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된 거절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우리에겐 눈 바로 앞에서 100개의 문이 닫히더라도 101번째 두드리는 문 앞에서는 마치 첫 번째 문에서처럼 웃음 짓고 열정을 비출 줄 알아야 합니다. 즉 퀄리티가 좋은 제품의 재주문을 이루는 것, 그리고 마주하게 될 수많은 거절을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 사업을 성공시킨 비밀이에요. 존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밀리언 달러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번 모든 돈을 재투자해서 헤어스타일리스트를 양성하는 100개가 넘는 학교를 세우며 그의 사업은 빌리언 달러 비즈니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누지 않은 성공은 실패일 뿐이다. 이런 말을 남긴 존은 항상 남들과 나눴고 현재 폴 미첼은 세계에서 가장 큰 프라이빗 헤어케어 회사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존은 전혀 다른 사업에도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럭셔리 데킬라의 대명사 페트론을 창업했거든요. 폴 미첼 헤어케어로 사업적 성공을 이루던 그는 어려움에 빠진 친구 중 한 명을 돕기 위해 그 친구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가구들과 타일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혹시 멕시코 현지 사람들이 마시는 데킬라 좀 사다 줄래? 그리고 그렇게 마시게 된 현지의 데킬라, 그는 그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부드러운 데킬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존은 그 데킬라를 만들었다는 장인에게 무려 1000박스의 데킬라 총 12,000병을 주문했지만 일반적 데킬라보다 8배나 비싼 프리미엄을 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방법을 바꾸며 재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당시 베벌리힐즈의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인 스파고스에 찾아가 셀러브리티들에게 무료로 데킬라 샷을 나눠주며 서서히 명성을 얻게 되죠. 그렇게 그의 테킬라 페트로는 얼마 안가 당시 유명 밴드 투어버스에 가득 실렸고 점점 유명세를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페트론 테킬라의 성공은 서서히 이어졌고 현재 매년 400만 병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존은 페트론을 하나로 7조 원에 매각하며 전혀 다른 분야의 두 개의 회사를 조 단위로 만들어 자신도 조 단위 자산가가 됐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놀랍게도 $300를 가지고 차에서 노숙을 하던 남자가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할 사람들에게 존은 이런 소중한 조언을 남겼죠. 당신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면 돈과 성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은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자신의 위치와 분야에서 얼마나 멀리 갔는지, 이게 여러분에게 성공의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끝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시급을 무려 25센트나 더 받았어요. 남들은 1달러 25센트를 받았지만 저는 1달러 50센트를 벌었거든요. 그 누구보다 청소를 잘했기 때문이죠. 즉 성공은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얼마나 내가 잘하는지, 특히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얼마나 멀리 가는지, 이게 성공의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밤 자기 전 TV를 보는 게 아니라 성공에 관련된, 내가 하는 일에 관련된 책을 보고 내일의 내가 얼마나 더 나아갈지를 생각하세요. 그게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니까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를 후회하느냐는 질문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요. 물론 생각해보면 바꾸고 싶은 게 있겠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제의 신문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저를 만든 건 어제를 살아간 나잖아요. 어제의 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으니 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은 항상 오늘입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 무엇을 이루고 싶나요? 그걸 바로 시작하세요. 이번 영상 존 폴의 스토리가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셨나요? 그는 멘토 없이 혼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말하길 책 한 권이 전부였다고 해요. 그 책은 제일 카네기의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이처럼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든 그의 성공이지만 그 모든 게 아주 작고 변하지 않는 신념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성공을 정의하고 남들보다 더 나아가는 것,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자신을 믿는 것, 과거를 보지 않고 먼 미래가 아닌 내일을 보며 나아가는 것, 이런 사소한 하나의 신념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또 꾸준하게 지속될 때 내가 도전하는 한 분야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가보는 성공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을 바꿔 나갈 때 원하는 미래가 찾아올 테니까요. 이번 영상이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다름을 만드는 그런 신호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남자처럼 시작한다면 돈이 없어도 되고 창의력도 없어도 됩니다. 그런 것 없이도 성공은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럽게 찾아올 테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스타벅스. 하지만 이 스타벅스의 성공 뒤에는 하워드 슐츠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의 이야기는 다른 억만장자 기업가들과는 다르죠. 태어난 환경부터 돈과는 거리가 멀었고 스타벅스 스토리도 사실 자신의 자본금 없이 정말 의지와 맨손으로 일군 기업입니다. 그렇게 시작은 남들과 달랐지만 그는 끝내 순자산 가치가 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수성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돈과 창의력 없이 스타벅스를 만든 하워드 슐츠의 스토리 속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그가 힘들게 찾은 성공의 법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워드의 어린 시절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8살에 미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셨었지만 돌아온 후 남은 인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사셨죠. 그렇게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했고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준 것은 폭력뿐이었습니다. 하워드는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하루는 일터에서 발목이 부러지셨어요. 하지만 의료보험도 없던 저희 집안은 그 상태로 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책임감도 무너졌죠. 그렇게 그의 집안은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인생이 계속됐다고 해요. 하워드도 12살이 되던 해 신문을 돌리고 동네 카페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돕기 시작했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가난 때문에 수치스러웠던 한 스토리를 공유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항상 임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때로는 헌혈을 해가며 돈을 마련해야 했죠. 제가 18살이 되던 해엔 한 여자아이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그 아이의 집에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셨고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넌 어디에 사니? 전 브루클린 쪽에 산다고 했는데 계속 질문을 이어가시더니 임대 아파트에 사냐고 묻더군요. 거짓말을 하기 싫었던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녀의 아버지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넌 내 딸과 교제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표정이었죠. 전 아직도 그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너무도 수치스러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 가난의 대를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나아진 적 없던 가정 형편 속에서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살았지만 그가 마주치는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와 노력에 보답하고자 집안의 첫 대학생이 되었지만 항상 일을 병행해야만 했거든요. 대학을 졸업 후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스웨덴 생활용품을 파는 한 회사로 스카우트되고 인생 첫 성공의 가도에 오르게 됩니다. 커피 머신과 다양한 가전용품을 판매, 수리하는 부서의 팀장 그리고 부서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던 하루 하워드는 자신의 회사에 비싼 커피 머신을 자주 오더하는 시애틀의 스타벅스라는 커피 로스팅샵에 필터를 배달하러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곳의 커피의 향과 맛, 사람들의 열정에 빠져버리게 되죠. 당시 4개의 지점을 가졌던 스타벅스 그리고 3명의 공동 창업자를 1년간 설득한 그는 잘나가는 직장을 뒤로하고 스타벅스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1년 후 그는 밀란으로 출장을 가게 되고 그곳의 커피 문화에 충격을 받습니다. 에스프레소 바라고 불리는 카페에서는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커피를 건네주고 모든 사람이 여유롭게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가 너무 새로웠다고 해요. 커피를 파는 게 아닌 경험을 파는 그런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출장에서 돌아온 그는 스타벅스 3명의 창업자들을 설득해봤지만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했고 현재의 성공에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은 하워드를 멈추지 못했죠. 자신만의 에스프레소 바를 차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없던 그는 투자자를 찾아다니죠. 당시 돈으로 4억 정도가 필요했던 그는 무려 242명의 투자자들을 찾아가 설득했고 200번이 넘는 거절들도 그를 멈추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투자금을 모아 시작한 일 조날레라는 이름의 이탈리안 문화를 담은 에스프레소 샵은 빠른 시간 안에 3개의 매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이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그때 하워드의 앞에 찾아왔죠. 제가 스타벅스를 나와서 일 조날레를 시작한 지 2년이 되던 해 스타벅스 측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모든 4개의 매장을 매각하고 싶다더군요. 40억에 가까운 금액에 말이죠. 하지만 그때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된 저에게 그렇게 큰 돈은 정말 불가능처럼 보였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건 3달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하워드는 또다시 수많은 거절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투자금의 3분의 1을 모았던 때 스타벅스 창업자 제리에게 전화를 받고 그의 사무실을 급하게 방문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를 듣죠. 하워드, 미안하게 됐어. 스타벅스가 한 투자자에게 팔릴 거야. 지금 당장 전액 현금으로 준다고 연락이 왔거든. 하워드는 그 투자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너무 분하게도 스타벅스를 사겠다고 한 사람은 당시 시애틀의 가장 큰 거물 중 한 명이자 앞서 하워드가 투자를 부탁했던 사람이었죠. 시애틀의 최고 갑부 중 한 명인 그 사람은 제가 제안한 스타벅스 투자를 거절하고 제 뒤에서 스타벅스를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하워드의 친구이자 당시 시애틀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의 아버지 회사에 일을 하던 스캇이 빌 게이츠 시니어와의 대화를 주선합니다. 하워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빌 게이츠 시니어는 저에게 잠깐 갈 곳이 있다고 말하더니 바로 옆 빌딩의 꼭대기로 절 데려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자 그 투자자가 앉아있더군요. 태어나서 그렇게 놀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시니어는 그 투자자에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지금 이 시간부로 스타벅스 계약은 멈추고 스타벅스 관계자나 하워드 슐츠에게 절대 어떤 연락이나 조치도 취하지 마세요. 제가 한 말 이해했어요? 그러자 그 투자자는 움찔하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빌 게이츠 시니어와 저는 그의 오피스에서 걸어 나왔고 저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에게 물었죠. 빌 게이츠 시니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스타벅스는 지금부터 당신 것입니다. 저와 제 아들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빌 게이츠 시니어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아주 작은 스타트업을 하던 빌 게이츠 주니어가 스타벅스에 투자를 했고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 스토리는 시작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 컨셉을 바로 스타벅스에 적용시키며 성장했고 그가 4개의 스타벅스를 인수한 지 4년 후인 1992년 스타벅스는 140개의 매장으로 확장되었고 주식회사로 상장을 하면서 무려 3천억이 넘는 가치를 가진 회사로 거듭났죠.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 3만 5천 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제가 가진 가난의 상처와 치욕은 성취를 통해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겨내온 동기부여와 호기심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은 가난과 치욕이 없었다면 절대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즉 제가 자라온 어려운 환경이 저를 만든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때 그는 그 부분을 동기부여로 이용해 나아갔습니다. 그랬기에 그에겐 기회들과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생겼죠. 성공한 사람들은 하워드에게서 그의 눈빛에서 성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잘 때 빼곤 스타벅스 생각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하워드. 그렇게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자본금 없이도 엄청난 기업을 일굴 수 있었죠. 심지어 그의 성취 뒤에는 창의적인 부분도 적어요. 스타벅스도 이미 존재하던 로스팅 스토어였고 사업 모델도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샵이었으니 기존에 존재하던 두 가지를 자신의 의지와 섞었을 때 그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업의 비밀에 있어서는 이런 말을 했죠. You must be in the mud. 성공은 진흙탕에서 시작된다. 인생과 사업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요.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은 시작점을 만들어가는 곳은 진흙탕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Whatever you've done yesterday is not good enough for today. 어제까지 잘 되던 일들이 오늘도 잘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진흙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해요. 그리고 압박감 속에서 내 내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워드가 자본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없이도 스타벅스라는 거대 기업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났기에 바꿀 수 없는 치욕스러운 과거를 동기부여로 사용하고 매일을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것,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진흙탕 속에서 싸워가며 꾸준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 그렇게 압박감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 이런 약속을 지켜갈 때 주변에선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나에게 등을 돌렸던 그들이 사실은 나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 나에게 내어줬던 그들의 등이자 하나의 징검다리였던 것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은 더 높이 올라갈 기회를 가질 거예요. 이번 영상 속 하워드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시작에 그 첫 디딤돌이 되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